33회 기출문제 이어서 풀겠습니다. 자, 59번 정비법의 문제인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내용이고, 빈도가 그렇게 많이 높은 상도 아니고, 내용이 좀 약간 까다로우니까, 요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60번을 보죠. 정비법령상 조합 임원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 토의동소자가 100명 초과할 때 이 조합에 드는 이사의 수는 5명 이상. 맞죠? 원래 이사의 수가 기본 3명, 그리고 100명 초과 시에는 5명 이상이 돼야 되죠? 맞는 거고. 2번에 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연임할 수 있다. 다 맞게 돼 있죠? 3번에 조합장 아닌 조합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자, 임원이 대의원이 된다는 거는 이 두 개를 겸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법 문제 풀다가 겸할 수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푸세요. 겸할 수 있다? 보나마나 그냥 틀렸구나라고 푸시면 됩니다. 유일하게 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합장이 대의원을 겸할 수 있습니다. 요거만 유일하게 있다예요. 그러니까 요 법의 원래 요 내용이 조합장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예요. 근데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조합장만큼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일하게 조합장만 대의원 겸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모두 다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놔야 됩니다. 겸할 수 있는 거니까 바로 틀렸구나 라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4번은 찾아볼 것도 없어 그냥 겸할 수 보면서 없다 맞구나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한다 또는 임원이 그 조합의 다른 임원을 겸한다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맞는 거고. 5번에 시장운수 등이 정비사업조합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 전문조합 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이것도 이를 대신할 사람이 선정됐으니까 그 임원은 퇴임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그 답으로는 잘 안 나온 사항이니까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답은 3번이고 다음 61번을 보죠. 정비법령상 분양시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 관리처분계획을 정하려면 먼저 분양시청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분양 신청할 때 절차에 관한 사항인데 먼저 분양과 관련된 내용을 공고를 하고 통지를 해야 되죠. 분양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 공고하고 통지하는 거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고 나서 90일 안에 하죠. 90일. 단 연장. 30일 연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최장 120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양시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연장 20일. 요 기간을 정해서 분양시청을 받고 이때 신청 안 한 사람, 신청했다가 철회한 사람, 또 관리처분에서 제외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신청 안 한 사람들에 대해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라는데 협의가 90일이에요.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고 나서 다음날부터 90일 안에 일단 협의하다가 협의가 안 되면 재결을 신청하거나 재건축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건 60일이 됩니다. 그래서 90일, 60일 외워두셔야 되고 답은 4번인데 여기 나온 날짜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분양과 관련된 분양에 관한 사항을 공고를 하고 개별 통지를 해야 되는데 공고 통지는 90일 안에 공고 통지를 하는 거고 한 번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한 30일. 최장 120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걸 기준으로 한 달씩 줄이면 돼요. 그래서 90일 연장 30일 중에서 한 달을 빼버리면 연장 30일 빼버리면 협의가 이제 90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달 줄이면 재결을 신청하는 거 재결 신청이 60일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은 여기서 한 달 또 줄이면 30일이 되죠. 여기서는 더 줄일 수 없으니까 꼭 그걸 늘어야 돼요. 30일 이상 60일. 요 사이 기간으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연장은 20일 한번 연장할 수가 있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작성하기 위해서 분양시청을 먼저 받게 되는데 분양시청과 관련해서는 요 날짜 중심으로 쭉 정리되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분양하는 사항을 공고 통지라는 건 90일 연장 30일. 여기서 한 달씩 줄여가면서 한 달 빼버리면 그냥 90일 될 거고 한 달 또 줄이면 60일. 그래서 협의가 90일, 재결신청 60일.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달을 또 줄이면 30일. 그래서 분양시청 기간은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중에서 이제 분양시청 기간을 정하되 한 번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은 20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짜 쭉 체크해 되시고 날짜만 체크해 있으면 답은 너무 쉽게 4번 고를 수가 있죠. 다음 62번은 난이도 극상입니다. 아주 실무적이면서 출제 빈도도 그냥 굉장히 낮은 거예요. 뭐 이런 유형의 문제는 뭐 30년 동안 뭐 처음 나온 거니까 다시 나오기 어려운 거니까 생략하고. 63번도 좀 약간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하다가 시행규정을 정하는데 시행규정의 내용 뭐 이런 걸 부른 거라서 또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항이고 빈도도 낮은 거니까 뺍니다. 그다음 64번도 시장 혼수가 사업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인데 이 비용 부담에 관한 것도 빈도가 높지 않고 그 시설 같은 거 막 일일이 외워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정비법이 33회 때 굉장히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33회뿐만 아니라 정비법이 계속 좀 어렵게 나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대신 도시개발법은 상대적으로 편하게 나옵니다. 도시개발법을 좀 잘 정리해두고 정비법은 쉬운 거 중심으로 좀 정리해서 쉬운 거 뭐 두세 개 맞춘다 이런 각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것들 다 빼버리고요. 이제 주택법 문제를 보도록 하죠. 65번 도시형 생활주택으로서 아파트형 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 아파트형 주택은 작년까지는 없었죠. 그래서 이번 그 시험부터 새로 도입된 사항이라서 이거 좀 약간 변형된 문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소형주택이 있었고 소형주택 요건에 관해서 물어본 건데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뀌면서 그 요건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가 돼버렸는데 일단 보도록 하죠. 아파트형 주택 요건인데 일단 아파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주거 가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욕실, 부엌 이게 다 따로 있어야 되고 지하에 세대를 설치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니은 디귿 다 맞고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의 건축물에 단정 연립주택,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기억보다는 틀린 건데 자, 보통은 이제 함께라는 요편 이것도 문제 풀 때 중요한 키워드로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함께가 나오면요 보통은 뒤에 가서 있다가 붙어 있으면 맞는 거고 없다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면 틀린 거고 이렇게만 풀어도 돼요. 예컨대 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맞는 거고 없다 틀린 거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여기저기 나오는데 일일이 별 거 없이 함께 보고 끝에가 있다면 맞고 없다면 틀리다 이렇게 푸는데 하나 주의할 사항이 주택법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거나 또는 그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아파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요거는 없다가 나와야 맞아요. 그래서 함께 없다가 맞는 게 유일하게 요겁니다. 도그 단아. 그래서 이걸 따로 외워놔야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를 아파트형 주택과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두 문자로 도그 단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외워두시고 도그니까 개 아니야 개. 개가 귀엽게는 생겨도 단아하게 생긴 개는 없죠. 그래서 도그는 단아, 도그 단아 없다 이렇게 해서 하나 외워두시고 근데 여기는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과 아파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디귿 여기 오라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 66번 주택상환 사채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법인으로 자본금이 3억 아니고 5억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할 때 자본금은 3억 이상이고 그 다음에 사채를 발행할 때 자본금은 5억이니까 대비해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 사채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사채 발행하면서 발행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적어놔야 되죠. 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주택상환 사채 발행할 때 사채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의사 승인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이죠. 3번 틀렸고 4번에 주택상환 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 방법을 할 수 없다. 둘 다 가능하죠. 액면도 되고 할인 방법도 되고 둘 다 가능합니다. 틀렸고 5번에 주택상환 사채는 무기명 주권을 발행한다. 틀렸는데 채권 이름에 상한자가 보이면 방법은 무조건 기명이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세요.
토지상한채권의 발행 방법도 기명, 주택상한세도 발행 방법 기명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무기명 증권 틀린 거죠. 당연히 기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무기명이 돼 버리면요, 누구든지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돼 버려요. 그래서 주택상한세 사가지고 집에 오다가 흘려버리면 그 주준 사람이 임자가 돼 버리는데, 이게 아파트 분양받는 권리예요. 집에 오다가 아파트 한 채 주웠다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 답은 2번이죠. 다음 67번 문제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사항인데, 여기 또 좀 지엽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좀 생략하겠습니다. 68번에 징역 벌금에 관한 사항인데, 이 벌금 부과 대상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이런 게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다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중개사법처럼 법이 한두 개다 이러면 되는데, 공법은 법이 6개 법률이 있고 6개 법률마다 이 벌금 부과 대상 또 징역이 처하는 거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어떻게 외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음 69번 보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먼저 기억번에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한다라는 거죠. 맞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 사항, 그 중에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택이에요. 도시형 생활택. 두 번째로는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 땅은 몰라도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데, 경제자유구역 또는 공공재개발 등등 많은데, 다른 건 못해도 두 가지가 자주 나오니까 도시형 생활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두 번째, 관광특구에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거는 적용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맞으니까 기억번호 꼭 넣어서 풀어야 되는데, 기억 들어가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나머지 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니은번에 보면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임대주택의 분양 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이름 그대로 토지는 임대만 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건물만 분양하는 거니까 여기 택지비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분양 가격 구성 항목 이거 일일이 외울 수는 없는데, 이건 좀 눈치만 봐도 토지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하니까 택지비는 안 들어가겠다라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니은번 다 빼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1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건데, 디귿번을 판단해 봐야 됩니다.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격을 공시할 때 간접비는 공시하는 분양가격이 포함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면 아파트에서 분양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땅 사서 거기다 아파트 줘야 되니까 택지비가 들어갈 거고, 여기다가 이제 건축하는 비용이 들어가겠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 구성 항목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각종 간접비들이 당연히 들어가죠. 분양 활동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도 들어갈 거고, 그런 게 다 분양가에 다 포함이 돼서 책정이 되는 겁니다. 간접비는 포함 안 된다? 당연히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기억만 옳고, 니은, 디귿은 다 틀렸고. 다음 70번. 주택법령상 리모델링 설명인데 옳은 것 1번. 대에서는 리모델링이 포함이 안 된다. 틀렸는데, 리모델링은 건물이 노후화됐거나 기능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을 위해서 대손하는 거. 수선하면서 건물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대손, 그리고 일부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대에서는 리모델링 안 된다. 리모델링 포함 안 된다. 당연히 틀렸고. 이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동별로 할 수 있다. 맞는데 답은 2번인데, 단지 안에 10개 동이 있는데 9개 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동만 좀 문제가 있어. 그 동을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 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결의가 필요하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 받는데, 이때 동의가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3분의 2 결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동별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
과반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동별은 과반수고 전체는 3분의 2예요. 요것만 기억하고 끝나면 안 되죠. 이 조합이 리모델링 할 때 동의는 동별 50%, 전체가 75%또 결의가 있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그 중에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전체가 3분의 2, 동별이 과반수. 근데 그 전체고 동별이고 다 과반수로 돼 있으니까 틀린 거죠. 그다음에 4번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시도의사가 한다. 틀렸는데 주택법에서 시도의사를 보면서 두 가지 기억하면 돼요. 앞에서도 시도의사가 나와서 틀린 게 있어요. 앞에 주택상환사채 발행하는데 시도의사 승인받는다 이렇게 나왔는데 주택법에서 시도의사가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도의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사업계획 승인권자로 한번 나오고 두 번째로 투기과열지구 요거를 지정하는 사업으로 한번 나오고 그래서 권한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론 요거 말고도 세세한 거 보면 이제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시도의사는 두 개입니다. 그리고 요거 외에는 이제 시도의사가 의견을 낸다 이런 거는 관계없지만 뭐 권한 가지고 하는 일은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시도의사가 한다고 돼 있는데 사업계획 승인도 아니고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틀렸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문제에서 주택상환사채 발행 관련해서 시도의사 승인받는다. 틀린 거죠. 그건 두 개만 있는데 주택상환사채 발행 승인을 시도의사 틀린 겁니다. 거기는 이제 국장 승인이었죠. 어쨌든 시도의사를 보면서 두 개를 떠올리면 이런 건 이제 쉽게 판단이 되는 거고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더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거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어느 법에서나 다 똑같아요.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을 했다. 취득한 사람도 여전히 동의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취득한 사람이 동의 의사를 처리할 수는 있지만 처리하지 않는 한 동의한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누군가 취득하면 그 사람 찾아가 다시 동의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또 팔면 또 가서 동의받아야 되고 맨날 동의만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말이 안 되니까 동의한 자로부터 취득했다. 취득한 사람도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정답은 2번이죠. 다음 71번은 그 국토장관 권한 중에서 시도의사한테 위임한 사항을 묻는 건데 이런 건 너무 지엽적인 사항이고 출제도 거의 안 되는 사항이에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2번에 건축법의 안전영향 평가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출제 그 빈도 자체가 낮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평가 실시할 때 뭐 기준에 관한 뭐 이상한 걸 또 물었는데 안전영향 평가 대상이 뭐냐 뭐 이것도 한번 나온 바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안전영향 평가를 하면서 그 검토할 사항이 뭔지 뭐 이런 거는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73번도 또 난이도가 높은 문제네요. 그러니까 공법에서 33의 문제가 난이도 높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히나 주택법, 그 다음에 도시및 중앙인 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여기서 난이도 높은 게 막 집중적으로 나와가지고 근데 다 외워야 되는데 이런 것도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뭐 따로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과감하게 그냥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다음 74번을 보죠. 건축법령상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사항인데, 뭐 용도 변경 때문에 이제 용도는 이제 중요한 사항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니까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근데 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거는 주거 인근에서 주거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주거 인근에 있는 시설들이죠. 단 주거 인근에 있는 시설들은 규모가 작겠죠. 근데 여기 면적이 1000이다라는 거는 면적이 크다라는 거예요. 크니까 면적에 따라 용도가 바뀌는 게 극장의 경우에는 500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 이상일 때는 이거는 문화 및 집회가 되고 문화 집회 500 미만일 때 이종근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무 관계 없고 서점은 면적을 이 1000을 기준으로 해서 1000 미만일 때는 1종 1000 이상이면 2종 근데 1000이니까 1000 이상이 돼버렸잖아요. 여기 좀 1000을 기준으로 나눠왔기 때문에 여기 좀 난이도가 좀 까다로운데 어쨌든 작을 때 1종이에요. 그러니까 크면 2종이 되는 거고 1000이니까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크니까 이거는 1종이 아니라 2종이겠다 뭐 이런 정도로 판단해야 되는 거고 탁구장은 500 기준으로 500 이상으로 커지면 운동시설이 돼버리고 500 미만으로 작아질 때 이제 1종 군생이 됩니다. 여기 1000이니까
500 이상이죠. 운동시설이 되는 거고, 파출소, 이건 업무와 관련된 시설인데, 1000 미만일 때, 1000 미만이면 일종군생, 1000 이상이면 공공업무시설이 됩니다. 근데 1000이니까 1000 이상. 이것도 해당이 안 됩니다. 두 가지가 좀 약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을 기준으로 해서 나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고, 근데 산후조리원 이거는 기억을 해놔야 돼요. 무조건 이거 찍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용도에 관한 걸 자세히는 몰라도 유사한 것들을 구별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병원으로 이름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의료시설입니다. 병원은 모두 의료.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든, 뭐 종합병원이든, 뭐 치과병원, 한방병원 또는 격리병원, 뭐 정신병원, 뭐 등등 병원자가 붙은 건 모두 의료예요. 그 다음에 병원이 아닌 의원과 유사한 것들, 의원 등. 등 속에 들어갈 게 이제 의원, 한의원, 침술원, 적골원,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등등. 그러니까 병원 유사한 건데 병원 아닌 것들. 모두 이런 게 이제 규모 안 따지고 일종군생이 됩니다. 그래서 병원은 의료고 의원 유사한 건 모두 일종이고, 그 다음에 하나 주의할 게 병원이라도 동물병원의 경우에는 면적 300을 기준으로 300제곱미터 미만, 이때는 이제 일종군생이 되고, 그 다음에 300제곱미터 이상, 이 경우에는 이종군생활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를 구별하는 거 기본으로 좀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 중에 이제 의원 등과 유사한 산후조리원은 규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종이다라고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게 포함되어 있지만 답은 5번으로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75번 결합검축에 가는 건데 이것도 빈도가 아주 낮은 사항이고 너무 지엽적인 거니까 생략합니다. 76번도 특별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뭐 지정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안에서 법 적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세세한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좀 어려운 거니까 생략하고. 자, 77번을 보죠.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1번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에 설치한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건 사람들이 이제 뭐 거실로 이용하거나 등등 이렇게 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은 이제 산입하는데 이런 거는 면적에 포함할 사항이 아닌 겁니다. 2번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틀렸는데 이렇게 산입되는 것과 산입 안 하는 거 일일이 외울 게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부분들은 이건 모두 산입을 안 한다라고 한마디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니까 뭐 생활 폐기물 포괄함, 이거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거니까 면적에 포함 안 시킵니다. 또 기계실, 전기실, 뭐 승강기탑, 계단탑, 뭐 지하 주차장의 경사로, 지하 주차장 들어가려면 경사로 만들어놔야 돼요. 그런 거 당연히 기능상 필요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면적에 산입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적용도 그런 관점에서 면적에 산입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거고, 3번에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층 내랫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도 같은 취지로, 이와 같은 취지로 기준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제 면적 선정할 때 건축 면적은 외벽에 중심선, 벽이 있으면 그 안에도 벽이 있을 거고 외벽이 있겠죠. 이 외벽이 있으면 외벽의 중심선, 요걸 해서 면적을 계산하게 되는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이제 단열이 중요하기 때문에 밖에다가 단열재도 두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그 단열재를 두고 그 위에 벽을 또 싸니까 벽이 내측 내랫벽, 외측 내랫벽, 이 두 가지가 생길 수가 있고, 그럼 이걸 포함시키면 안 되니까 당연히 내측 내랫벽의 중심선 이렇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런 걸 뭐 일일이 외울 건 없고 그냥 기능상 필요하기 때문에 면적에 다 재배시키는구나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맞는 거고, 4번에 용적률을 산정할 때 그 연면적에 산입 안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를 주지 대피라고 외워 두셔야 돼요. 주차, 지하, 대피 공간, 피난 안전구역. 그 중에 지하층.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 안 한다. 맞는 거죠. 5번에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물의 높이는 자매다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이것도 맞죠. 답은 2번이 틀린 거죠. 다음 78번 문제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 관련 입지, 규모, 사전결정 통지받은 경우에 허가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이 사전결정을 받았을 때, 사전결정 통지받고 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되는 거. 사전결정 통지받고 의제되는 사항이 4가지가 있는데 4가지를 외우셔야 돼요. 농지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허가, 하천점용 허가. 그래서 농계인데 이거를 논계로 바꿔서 기억을 하세요. 논계. 임진왜란 때 논계라는 분이 있었죠. 논계라는 분이 외병을 끌어안고 산에서 하천으로 풍덩 떠내렸죠. 그래서 논계 산하라고 생각하면서 그 논인데 농 요것만 발음 주의해서 농계산하 이렇게 외워두시고 외운 대로 풀면 되는데 농지 전용 허가, 농계산하의 농계산하의 하, 그리고 농계산하의 개, 다 의제가 되죠. 그다음에 산지전용 허가 이것도 의제가 되는데 단 요 산지전용 허가와 관련해서는 요 산지가 보전산지일 때, 이 산지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전산지다.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보전산지의 경우에는 도시지역 안에 있는 보전산지는 산지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그런데 도시지역 밖에 있는 보전산지, 이거는 의제가 안 되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 밖에 있는 보전산지라는 게 뭐 지리산, 설악산 뭐 이런 데 있는 보전산지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산지 전용 해도 되는지를 개별적으로 다 따져봐야지 그걸 의제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지역 외에 있는, 도시 외에 있는 보전산지인데 산지 전용 허가가 의제된다고 돼 있죠. 이건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을번만 빼고 기억, 니은, 디귿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9번을 보죠. 농지는 자기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 예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농지는 원래는 농사 짓는 사람 소유해야 되는데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 다 일일이 외우기는 어렵습니다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요가 이제 연관되기 때문에 좀 체크해 놔야 됩니다. 뭐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할 때 이때 뭐 당연히 농사 짓든 안 짓든 소유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학교나 농업연구 기관 등등이 시험연구 실습지 등의 목적으로 소유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주말체험 영농, 그 다음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농지, 또 농지전용 협의 거친 농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개발사업지구라는 게 있어요. 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1,500 미만의 농지 등등. 이게 뭐 너무 많으니까 일일이 외울 수는 없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을 쭉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중에 8년 이상 경영하다가 농사를 그만두게 된다. 이농한다. 경영을 하다가 이농을 했어요. 이농 당시 농지 중에서 소유할 수 있는데 이제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적용되기 때문에 1만 이내에서 소유가 됩니다. 이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농지 국토부 장관과 협의 마치고 왜 공취법에 따라서 농지 취득했다라는 거는 일종의 수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공무 목적으로 이게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매립 농지 이것도 그 예배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주말 체험 영농 이것도 맞는데 단 주말 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하나 주의할 사항이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돼요.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체험 영농하면 안 되죠. 농업인들이 그 농사를 실제로 져야 되는 거지. 그 농업진흥지역 안에서는 안 되고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5번에 학교 등이 그 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서 영무나 실습지 등으로 농지를 소유한다. 하여튼 농사 안 져도 실습 용도로 농지를 활용을 해야 되니까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80번은 농지대장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대장이 출제비는 매우 낮은 거예요. 이건 법이 개정되면서 한번 요때 한번 나왔던 거고 연속해서 나오기는 어려운 거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3회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